예,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쉬는 사이에 참 이슈가 많기는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3대 지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그리고 그 전전날에 급등했던 걸 생각하면 마이너스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24% 정도만 떨어졌으니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장중에 지수에 영향을 미친 이슈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사이에 이제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가 파월 의장이 워싱턴에 한 컨퍼런스 참여 일정이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벤 버냉키 전 의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처음 입을 열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물가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높다. 우리의 목표치 물가 2%까지 낮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갑자기 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들려온 소식은 부채 한도 협상 중단됐다. 이것도 놀랄 내용은 아닌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뒤에서 추가했거든요. 금리 인상 중단도 가능해 보인다는 암시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끝났나? 예, 그런 일종의 그 안도감이 나오면서 이 앞에 파월 의장 때문에 하락한 만큼 다시 돌려 올라갔습니다. 결국에 이제 파월 의장으로 인해서는 중립 정도의 지수 영향력이었고요. 이 약세를 만든 요인은 결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요거 하나 남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이거는 이번 주 내내 아마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이 되었던 거니까 놀랄 내용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금융권에 이제 약세를 야기한 내용은 옐런 장관의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은행 인수합병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다. 결국 은행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구나라고 시작은 해석하면서 이 관련 주식들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서도 이제 금융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금융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하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도 또 해석 가능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굳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대출 요건 강화 등 이 은행의 움직임 때문에 결국에 이 금리 인상의 효과,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일종의 그 자연적인, 자생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시장에서는 이제 중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히트맵상 종목별로 봤을 때 대부분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로 약세 흐름을 더 많이 가지고 갔고 테슬라 정도 상승 그리고 경기 방어주인 헬스케어 섹터 상승 그리고 에너지 섹터 상승입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 이제 워런 버핏이 추가 매수를 하면서 그 재료가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겹지만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이번 주 내내 시장의 희와 비를 계속 만들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17일 당잠사에서 하원 메카시 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합의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거 시장은 믿지 않는다는 부분 다 체크를 해드렸죠. 언론 플레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늘 이게 반복이 돼 왔기 때문이고 지난주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이 막판 진통 끝에 겨우겨우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자, 우리 주말 쉬는 사이에 전해진 소식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채 한도 협상 양보할 수 없다. 돌아가는 비행기 편에서 회의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추가된 내용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이 발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건설적이었다. 그러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저녁에 논의를 재개한다라는 이제 추가 코멘트 나왔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결국에는 데드라인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옐런 장관이 제시한 엑스데이트는 6월 1일이죠. 그때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시장 대부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에 레포트를 이렇게 냈거든요. 주말 동안 합의 가능성 10%밖에 안 된다. 예, 결국 이게 안 됐고요. 이번 주 후반에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후반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이슈가 하나의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자, 다손 CIO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채 한도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벤트다. 세론 뉴스 해야 된다. 결국 이 한도가 합의가 되더라도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 지금은 긴급 재정을 재무부에서 끌어다 쓰고 있죠. 그 채권 발행을 하는 대신에 현금 보유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의 효과를 가지고 오고 이 자금이 일부 시장으로 흘러가서 기술주 성장주의 상승을 야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된다면 결국 현금 보유액 굳이 이제 더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 신규 채권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풀려있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이 합의를 볼 때 민주당이 결국에 지출 삭감을 수용하게 된다면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보조금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죠. 그건 이후에 순차적으로 경기 둔화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이유이기 때문에 결국 세론 뉴스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기술적으로 어차피 지금 그 위치에 있는 매물벽을 뚫는 그 라인 S&P 500 지수로 봤을 때 4,200대 안착을 하게 된다면 지금 거의 근접치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완전히 강세로 전환이 돼서 이 매물벽이 지지선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의견 좀 분분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늘 그래왔듯이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자, 전거래일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특징주의 흐름들 어떤 게 있었는지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52주 신저가 종목이 여기에서 속출했습니다. 경기 소비재의 급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신발 파는 회사죠. 풋라커가 27% 급락했는데 실적도 가이던스도 다 부진했습니다. 예상을 이제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선 이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비싸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재고 부담이 나왔구나, 잘 못 팔았구나 라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다른 경기 소비재, 자유 소비재 쪽이 줄줄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52주 신저가 간 종목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잘 달려줬었던 반도체, 인공지능 테마의 약세가 전거래일에 또 미증시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사실 이제 두드러졌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 순으로 차익 매물 출회가 나타났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 회사죠. 실적이 이날 공개가 됐는데 실적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월가에서는 증권사들이 줄줄이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대 조정, 이 영향으로 나머지 반도체 기업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한 6개월 동안 50% 이상 올랐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이런 AI 반도체 관련 주식도 2배 오른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익 매물 출회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의 주가는 개의치 않고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전거래일에 마이크론의 차트를 체크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 급등을 했고 미국에서 유일한 D램 반도체 업체인데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죠. 이 업체인데 그동안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다가 지난 거래일에 4% 급등하면서 중기 추세선인 박스권 상단을 탈피했다. 이것이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흐름이었다라는 점 기술적인 부분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거래일에 추가적으로 한 1% 가까이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결국 논리는 좀 다른데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8일에 이 양쯔 메모리에서 낸드 가격 인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양쯔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에서 시장 점유율 한 5%를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낸드와 D램 업황 개선 사인이 계속 나오고 있죠. D램, 낸드 세계 1위 기업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일에 컷창반 일보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기업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GPU 시스템 반도체 쪽이긴 한데 반도체와 맞닿아 있는 이번 주 중요 일정이라서 요게 따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24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게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GPU의 대부분 매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게임과 코인 채굴 쪽이죠. 그런데 그쪽이 요즘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은 좋지 않을 텐데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CEO가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코멘트를 하는가 이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후순위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간 테마 캘린더 삼성증권에서 정리한 내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을 제외하고 보면 반도체,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배터리 일정들이 많습니다. 이 삼성증권에서는 관심 테마를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꼽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저점 기대감, 신제품, DDR5 등의 효과,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AI와 로봇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퍼런스 일정과 함께 국내에서는 3월 인구 동향 발표 일정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는 노령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인구가 나지 않은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키워드가 로봇과 유아 그리고 정책적 지원인데 특히 삼성증권에서는 로봇에 주목을 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일정, 아스코 초록 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하나 반도체, 로봇, 바이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다른 곁가지들, 부채 한도 협상이라던가 경제지표 내용들 다 걷어내고 반도체 부분만 한 20분 정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이 신호는 맞춰져 있었습니다. 감산이라는 키워드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과거의 사이클상 감산 키워드 등장 이후에 삼성전자 1년 올랐고 이 10월 5일 당잠사에서 감산을 정리해드렸을 때가 딱 이때 삼성전자 기준으로 5만 1,0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들리기 시작했죠. 많은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당잠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전거래일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당잠사에서 관련해서 증권사들은 어떤 종목을 보는가도 정리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논리는 대부분 증권사가 같습니다. SK증권도 하나투자증권도 물론 지금 안 좋고 업황의 이 회복 신호가 더디게 잡히는 건 사실이나 반도체 붐은 온다. 요즘 이런 표현이 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반붐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이 논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는가 증권사별로 그때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에 주가 반응, 등락률을 체크해드렸는데 반도체 전 섹터가 모두 기립 상승을 했죠. 전원 기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락률을 따로 기입을 해드린 이유는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상 여기서 이제 52주 신고가가 속출했는데 어떤 기업이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고 어떤 기업이 좀 덜 올랐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논리들을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기업의 강점이 있는지 이제는 이제 옥석가리기나 이 반도체 세부 내용들, 사업 내용들 좀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바이오 가겠습니다. 자, 18일에 항암 올림픽인 3대 미국의 암학회인 아스코에 대해서 일정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6월 초에 예정이 돼 있는데 초록 공개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대부분 이 아스코에서 발표할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습니다. 5월 25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곧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고 IBK에서는 일단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볼 것인가 참가 기업 중에서 레고캠바이오와 유한양엠 두 종목을 탑으로 좀 꼽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DB금융투자의 레포트가 올라와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약바이오 훈풍이 오나라는 그런 제목의 레포트입니다. 세 가지 근거로 아주 강력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슬슬 바이오를 볼 때가 됐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세 가지 근거 첫 번째, 금리 인상 마무리 사이클. 과거에 국내에서 헬스케어 지수와 국내 기준금리는 역에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래 이 내용이 이 부분이 기준금리의 흐름인데 이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서 인하 사이클로 가는 이 구간대 헬스케어 섹터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지금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이벤트를 체크해 봐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약품 특허 만료가 올해 특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회 요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DB금융투자에서 탑픽스를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ST팜과 중외제약, 유한양행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로봇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수요 포럼 내용이 우리 주말 사이에 온라인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여기에서도 인구 문제 같이 다루고요. 전방위적인 로봇 산업과 AI 산업을 다뤘습니다. 쭉 봤는데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 로봇 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을 넘어서 앞으로 서비스, 부품 소프트웨어, AI 융합 등 전방위적인 이 확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로봇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동안도 많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덜 친숙한 분야를 오늘은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로 물류 로봇인데요. 레포트가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하나증권의 레포트입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이제 산업적으로 정책 발표를 앞두고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좀 아껴뒀던 내용인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류 로봇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무인 운송 차량 AGV 그리고 자율 이동 로봇 MR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채택되고 있는 쪽이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고 이제 물류를 실을 수 있는 적재 물량 자체가 이쪽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 이동 로봇 이 파트가 이제 시작 단계고 계속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모호해지면서 대체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AGV 말씀을 드리면 그 QR코드나 점자 등의 코드를 통해서 이동 루트를 딱 정합니다. 이 왼쪽에 이 화면인데 이 바닥에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딱 이동 경로대로만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점까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물류를 담을 수 있는 적재 무게가 현대 위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3톤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사나 택배사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겁니다. 자율 주행을 딱 탑재한 물류 로봇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딱 루트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앞에 사람이나 그 방해물, 장애물을 인식해서 스스로 길을 탐색해서 이 최종 물류처까지 딱 배달을 해주는 그런 건데 뭐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죠. 제조업이랑 헬스케어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1톤까지 적재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외 기업은 1.5톤까지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는 없죠. 인건비는 상승하죠.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제 물류 쪽의 적용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요즘 자동차 공장, 배터리 공장 많이 짓고 있죠. 여기에서도 물류 로봇이 많이 채택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그런 레포트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물류 배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이쪽도 당연히 발전을 하게 될 텐데 그 다음 순위가 자동차, 그리고 나서 헬스케어 제약 파트, 음식료, 리테일 소비재, 캐펙스 투자가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이쪽이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대기업 투자와 레퍼런스 현황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진 로봇, 로보티즈, V원텍, T로보틱스, 티라유텍 등이 지금 하고 있고요. 보시면 배터리와 자동차 분야가 속속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